소신님 하면은 일단 모범생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네. 실제로 학창시절에 누구나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잖아요. 저는 누구나 알아주는 우등생이었고 누구나 알아주는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친했던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너는 공부는 잘했는데 너무 모범생 같지 않아서 좋았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열심히 공부까지 하는 애여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평가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성적을 잘 받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부끄러워할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겸손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잘했잖아요. 저 겸손하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이었잖아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전교 1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절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자는 시간 외에 거의 다 공부를 하는데 보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걸 사실 좋아했어요. 성적을 받는 걸 좋아했다기보다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너무 솔직하게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건 중고등학교 때 얘기는 아니고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진짜 사교육 하나도 안 받고 맨날 학교 끝나면 놀이터에서 공차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 근데 어느 날 제가 수학 4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원래 성격이 막 나무라는 분들은 아니어서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종합학원에 보냈어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때 공부라는 걸 처음 제대로 해봤던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면 그걸 내가 익혀서 실제로 어딘가에 적용해보는 그런 경험이 인생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성적이 너무 쉽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막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뭐 공부 잘했던 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성적을 잘 받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하는 게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오만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오랜 시간 그렇게 지냈어요. 왠지 너무 자랑하는 것 같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짜 시간과 노력을 넣어보고 그걸 성취해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중요하게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말하게 됐어요. 나 사실 공부 좋아한다. 나 사실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 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봤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좀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하는 거 그 자체를 좋아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이유가 서울대학교를 처음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기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됐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공부 자체가 재밌었던 거지 꼭 그걸로 엄청난 결과를 막 바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는 좀 특별한 사람들만 간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꼭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데 뭐 지나가는 분은 인터뷰를 하겠죠. 근데 알고 보면 서울대생이었어. 그러면 막 와 막 서울대생이세요? 공부도 엄청 잘하시고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자막에도 크게 서울대생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사실 기대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막 갔을 때 엄청 대단한 애들이 많을 것 같아. 주눅 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사실 아예 안 했거든요. 그냥 학교에 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학교에 갔는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 평범하네. 주변 사람들 영향도 많이 받고 모두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막 목표를 딱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게 아니라 다 흔들리고 왜냐면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니까 난 이제 엘리트야. 근데 그게 없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근데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간 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서울대 간 선배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면. 근데 사실 저는 지방 중에서도 아주 동떨어진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내 주변에 뭐 서울대에 간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예 없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그 좋은 대학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뤄낸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고 서울에 갔더니 내 주변에 어차피 다 서울대생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친구들보다 대단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학생 시절에 뭐 어떤 수업을 들었고 이런 이야기도 좀 듣긴 하지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대학을 다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대부분 창작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일도 했었고, 연극을 기획해서 인디 연극 페스티벌에 출전을 한다거나, 대학로에 연극을 올린다거나 그런 일들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서 같이 글을 쓰고 그 글을 모아서 독립출판하는 프로젝트도 여러 차례 했었고, 인디게임을 만드는 일들도 했었고, 이렇게 들으면은 다 엄청 다른 일들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공통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보통 대학 다닐 때는 뭐 대외 활동이라거나 뭐 서포터즈처럼 누군가가 주최한 거에 이렇게 들어가서 스펙 쌓는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했던 활동들 대부분이 어디 동아리에 들어가서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 있나? 라고 하고 사람들을 제가 모으는 것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참 잘했다 싶은 게 대학이라는 환경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많고 그리고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하고 싶으면 막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너무 적절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뒷받침이 잘 되어 있었다 보니까 내가 재밌다 싶었던 거는 많이 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대학 시절 했던 창작 활동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하나를 꼽자면, 근데 이것도 하나는 아니고 어떤 그룹인데, 저랑 2명의 친구랑 같이 별이별이라는 창작 그룹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사진전을 연다거나 연극을 기획해서 어딘가에 출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그 친구들이랑 했던 건데,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그 별이별이라는 그 정체성이 정말 저랑 부합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를 진득하게 못하고 관심사가 많을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타고나기에 너무 관심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좀 어렸을 때부터 깊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별이별이라는 모임을 하면서는 그런 불안감에서 좀 해방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룹이었거든요. 우리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를 이제 설명해야 할 때 항상 안녕하세요, 별이별 거 다 아는 별이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구나 프로가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이 있을 때 아마추어 수준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룹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끼리만 그 모임을 운영을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연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연극을 같이 할 아마추어들을 모집해서 새롭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기획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었는데, 그때 진짜 안 해봤던 거 많이 하면서 좀 스킬적인 측면에서도 레벨업을 많이 한 것 같고. 취업 사관학교 이렇게 광고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대학을 다니는 과정이 정말 취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대학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좀 조마조마할 수도 있잖아요. 나 졸업하고 어떤 일 해야 되지? 좋은데 취업해야 되는데 그럼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나요? 대학교 졸업반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뭘 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제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뭐든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이후를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그걸 하는데도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믿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원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1년 뒤든 2년 뒤든 뭐라도 계속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취업에 대한 아예 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뭐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이 고통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도 진짜 짧게 했거든요. 6개월밖에 안 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 6개월이 제 인생 전체를 통틀었을 때 암흑기예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던 현실적인 생각들을 갑자기 너무 몰아서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시에 저한테는 심각하게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6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뭐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돈을 많이 주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고민을 압축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기억이 나나요?
사실 저는 그 6개월이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강단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다양한 고민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걸 했지만 그런 고민이 취업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면접에 가면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막 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1분 자기소개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관심사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인 게 너무나도 나인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 같으니까.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애매모호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이해한 나라는 사람이 정답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네. 자기소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재현할 수 있나요? 그냥 저는 너무 관심사가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뾰족하게가 아니라 네. 근데 저는 제가 뾰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관심사가 다양한 게 오히려 저의 뾰족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6개월을 지내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면접관이 원하는 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맞춰야 하는 틀에 나를 맞출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는 내가 아는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기 싫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6개월 동안 계속 확인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나를 설명했을 때 그대로 너무 좋은데? 멋있다. 한번 저랑 일해볼래요? 라고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계속 가졌지만 이게 또 취업 준비 초반에는 큰 회사들을 계속 넣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구직자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여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좌절하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대기업에도 입사를 했다가 며칠 후에 퇴사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안전가옥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원년 멤버로 다녔잖아요. 그 안전가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마음에 들어할 회사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그런 회사가 안전가옥이 아니었나 싶긴 하거든요. 맞아요. 소시님이 안전가옥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입사한 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6개월의 구직 과정을 거치고 몇 군데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다 저한테 맞는 옷 같진 않았어요. 그때도. 왜냐면 애초에 면접을 볼 때부터 저를 완벽하게 드러냈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솔직히 어딜 가야 되나 모르겠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일 큰 데에 갔어요. 근데 진짜 입사 첫날부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니다 싶은 걸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인턴을 했던 회사의 팀장님이 저한테 한번 나중에 여기 지원해보면 어때요? 라고 보내줬던 구직 공고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봤던 공고는 경력직 공고여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곳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그 경력직을 뽑는다는 점만 빼고 보면 그 회사가 지향하는 게 너무나도 저와 닮아 있었어요. 안전가옥이 초창기에는 공간을 기반으로 창작자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 창작자분들이 실제로 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좀 더 돕는 그런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이야기들의 안식처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다양한 키워드들, 공간, 창작자, 커뮤니티, 그리고 그 장르물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 좀 더 마이너한 취향까지도 존중한다라는 그 모든 게 너무나도 제가 지향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대기업 다니면서 여기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할 때쯤에는 거기에 이제 공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 여기서 진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메일을 썼죠. 그냥 자유양식으로. 한 A4 한 장 정도짜리의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글과 그다음에 저 나름으로 이제 정리한 이력서를 보냈고 답장이 왔고 면접을 한번 봐보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와 제가 일찍이 봤던 그 경력직 공고로 뽑힌 한 분과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세 번째 멤버로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회사가 초창기에 한 팀원 10명? 15명인가? 아무튼 그쯤까지 커가는 걸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가옥에서 보낸 2년 동안 또 무엇을 배웠나요?
제가 20대 때 했던 결정 중에 제일 잘한 게 강다님과 결혼한 거고 그 다음으로 잘한 게 작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고 저라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렇겠지만 제가 세 번째 멤버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두 분 다 엄청나게 경력이 많은 분이었어요. 최소 거의 10년 정도는 다 각자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채용이 될 때도 인턴을 제외하면 다 업력이 긴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저는 초창기 멤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하는 말이나 의견이나 이런 게 엄청 존중받는 분위기였어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엄청 어린 태도로 뭐랄까 좀 무모한 의견도 많이 내고 선 넘는 의견도 많이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듬어지지 않은 패기. 네. 왜냐면 또 팀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막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압축적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다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하게부터는 비즈니스 이메일 쓰는 방법부터 내 의견을 어떻게 피력할 것이며 그 전체 그림에서 기획한 이 작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내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줬을 때 이 사람 괜찮다 하고 저를 데려와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를 잘 써먹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할 때에도 직함이 한 3-4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커뮤니티 매니저로 들어가서 공간을 좀 돌아가게 만들고 또 거기는 이렇게 도서관처럼 책이 많았는데 그 책들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기획 매니저인가? 아무튼 또 그게 돼가지고 작가들을 소싱하는 일을 했다가 또 마지막엔 그런 식으로 계속 직함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회사가 커가는 데 있어서 계속 제가 하는 일도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걱정한 적이 있거든요. 이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또 나중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 다음 스텝은 어딜까? 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먼 미래를 계획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래야 더 현명하고 내 커리어가 탄탄해지고 내가 경쟁력이 있어지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소시님은 정말 아주 작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배우는 게 많고 경험은 많다고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걱정은 하진 않았는지. 정확하게 그런 걱정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취업 준비한 기간이 짧고 그리고 여자고 이러다 보니까 제 동기들이나 학교 친구들에 비해서는 일자리를 빨리 구한 편이에요. 심지어 저는 졸업하기 전부터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일을 하는 동안 제 주변 친구들이 어떤 잡을 구하고 어떤 시험을 합격한다거나 대학원에 간다거나 그런 과정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본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에서 만족을 하고 이 일에 너무 큰 성취감을 느끼고 좋은 동료들과 일하는 것과 별개로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닐까? 1년 정도 일하고 그만두면 다시 큰 회사에 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다시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제가 안심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비교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비교, 대학교 때도 안 했던 비교를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초년생일 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가옥을 떠나서 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었는데 그 회사는 스윗 밸런스라는 또 샐러드 유통 회사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안전가옥과 많이 다른 느낌의 회사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됐는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게 여기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해보고 내가 하는 일에 뭔가 결과물이 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굵어졌다고 진득하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좀 행동에 옮겨보고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그런 일들? 왜냐면 거기는 샐러드를 유통하다 보니까 샐러드는 야채잖아요. 음식이고 그래서 제조를 하면 이틀 내에 얘가 유통을 해서 소비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공장에서 얘를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재고가 되니까. 진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세일즈를 해야 하는 강도도 너무 강하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안전가옥처럼 수입 밸런스도 아직 작은 회사였어요. 저는 소시님이 회사에서 어떤 동료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네.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그쵸. 어땠나요?
그 질문지를 미리 주셨잖아요. 강다님이. 정말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몇 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건 실제로 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노력했던 건 막 대단한 성과를 내는 동료,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배울 게 많은 동료,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같이 일하면 안정감이 드는 동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좀 끝그림을 먼저 그리고 조금 돌아갈지언정 약속한 시간 내에 그 목적지까지는 가게 하는 걸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좀 성취감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함께 일을 동료들과 할 때에도 뭐 그게 새로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약속한 거는 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뭐 디자이너나 마케터처럼 저랑 협업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은비님이 그러니까 마감을 지날 것 같다? 라거나 말없이 잠수를 탈 것 같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은 안 느꼈을 것 같아요. 29살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서울에서 제주로 다시 내려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이라는 큰 무대에 갔는데 다시 내려온다는 결심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을 떠나도 되겠다 싶었던 마음이 언제 들었나요? 평생 서울에 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고, 언젠가 나는 나중에 제주에 돌아갈 거야. 근데 제주에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가 할 일. 왜냐면 제가 회사에 맞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는 건 좀 일찍이 알았고, 언젠가는 꼭 내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전에 그 협업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랑 일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단 하나도 저 혼자 하는 게 없어요.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밖에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정도로 함께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주에 내가 다시 내려가서 살려면 할 일이랑 그거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저한테는 강다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다님을 만났더니 삶의 안정감이 너무 생기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퇴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그걸 강다님이랑 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제주에 가는 게 지금이면 되겠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결정은 안 어렵게 내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좀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보다는 이거 하기로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불안함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서울에서 살던 시절이 그립거나 그럴 땐 없나요? 강다님 그리우세요? 가끔 그리울 때가 있죠. 저는 사실 서울에 뭐 그리움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서울이 대학 때문에 간 곳이기 때문에 대학 시절이 그리울 순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제주에 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리울 순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럴 땐 있어요. 근데 서울이 그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어찌됐든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였는데, 치즈레이지라는 식당이었잖아요. 치즈레이지가 이미 문을 닫았지만 한번 소개해본다면 어떤 식당이라고 소개할 것 같나요? 항상 저희가 제주에 있는 비건 샌드위치 샵 치즈레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 중에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중요하지 않고 비건도 중요하지 않고 샌드위치도 중요하지 않은 식당이었던 것 같다? 그럼 뭐가 중요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거기에 있는 나와 강단이 진짜 중요한 식당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런 걸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엔 그러지 못해서 외부에 소개할 때는 제주 비건 샌드위치 샵입니다 라고 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하지만 이 식당은 우리가 주인공인 식당이야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계속 글로 풀고 싶어 하지 않았나 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식당을 찾아주신 손님들이 물론 저희의 음식이나 뭐 서비스 공간도 다 좋아해 주셨지만 거기에 있는 저와 강단을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나는 내가 거기서 뭘 파는지 몰랐는데 손님들은 정확한 걸 사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뒤늦게 들어요. 식당을 뭐 전에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안함이랑 싸우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될까? 내가 해도 되나?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웃길 정도인데 당시에는 회사원으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긴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체질 변화에 적응을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제 나는 소속도 없고 내가 목표한 바대로 잘 해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뭐 관성적으로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누군가가 가이드를 준 대로 좀 따라가고 싶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나를 그 회사가 채용하는 순간 그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너는 이 일을 해도 되는 사람, 해내야 하는 사람 이런 게 딱 부여가 되는데 당시에는 일도 내가 주고 타임라인도 내가 잡고 할지 말지 결정도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었어요. 나름 제가 회사도 계속 작은 곳만 다니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좀 많이 내면서 일하려고 했던 편이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어디 소속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계속 내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진짜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 회사 물을 저한테 뺐다고 항상 표현하는데 그 물을 쫙 빼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는데 언제쯤 내가 이제 오픈을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었나요? 그때 한 1년 정도 준비를 할 때 막 매일매일 엄청 뭐 십몇 시간씩 레시피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과장이긴 하지만 시간이 나면 정말 무조건 요리를 했거든요. 소스도 만들어보고 샌드위치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강다님은 빵 굽고 저는 막 치즈 만들고 뭐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래프를 만약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좀 나아가고 있구나 될 것 같다라는 게 계속 우상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느 순간 너무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 다 해본 적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준비를 하고 문을 열어야 되지? 이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서 그냥 한 몇 달을 또 보냈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나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한 번 더 만들어야 우리가 뭔가를 더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정말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손님을 받았잖아요. 항상 강단님이랑 얘기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제품을 그때는 팔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의 뭐 음식의 맛이나 식당 사장으로서의 경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을 언제 열어야 할지를 알았다기보다 필요해서 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아가니까. 그 치즈레이지를 1년 반 동안 운영하고 문을 닫았는데 만약에 식당을 다시 열어야 한다면 근데 그럴 일은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다시 연다면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지. 이건 전 많이 했던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일찍 닫긴 했으니까.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만약 내가 다시 식당을 연다면 나는 진짜 식당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생각인 게 저는 회사 다닐 때 그 회사원이 나를 못 견뎠던 때가 있거든요. 나는 진짜 회사를 못 다니겠고 내 거 너무 하고 싶은데 왜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사 일에 집중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어차피 제가 지금 이렇게 살 걸 알았다면 회사 다닐 때 100년만년 회사만 다닐 것처럼 올인했을 것 같거든요. 후회 없이. 근데 식당도 비슷한 게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게 될 걸 알았다면 뭐 식당을 하면서 글도 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식당 하나로서 잘해볼 수 있을까? 진짜 그 백종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막 그런 상업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식당
식당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고를 찍어볼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잘하려고 하다가 식당으로서는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식당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미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사람인지 알게 됐는데 식당만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뭐 시간이 흘러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식당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식당 사장이 될 거야 라고 살았던 게 1년, 그리고 식당 사장으로 실제로 살았던 게 1년 반이니까 네. 총 2년 반 동안 그래도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소시님을 처음 봤을 때는 인덕션 위에 책을 올려놓는 사람이었는데 요리를 안 하는. 네.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판매가 가능한 완성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놨다는 게 좀 놀랍지 않나요? 놀라워요. 근데 그 변화에는 일단 강다님의 영향이 진짜 컸고, 저는 사실 장도 잘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강다님이랑 이제 장을 보러 가면 강다님은 막 식재료 이렇게 뒷면을 보면서 여기에 원재료가 몇 %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걸 보는 사람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새로웠고, 그러면서 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된 거? 왠지 모르겠지만 식당은 그거 재밌겠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아예 재고 따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 재밌겠는데? 해야겠는데? 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레시피 해야 돼? 그럼 그냥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시피를 잡는 거는 제 생각에 한 80% 이상은 소시님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뭐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저보다 이게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잘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 손님에게 나는 이런 음식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라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의 제품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고 강다님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냥 맛있는 걸 만들어서 판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게에 올 만한 손님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우리 음식이라는 제품으로 해결하려면 어때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맛을 잡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만 저는 음식을 대할 때 맛보다는 가격과 양과 포장 방법, 진짜 그 하나의 뭔가 패키지가 완성되어 있는 제품처럼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스윗 밸런스라는 샐러드 회사에 다닐 때 그 회사가 그 제조 공장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보니까 제품을 기획해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원가부터 제조 라인이나 이런 걸 막 봐야 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좀 남아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너무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막 엄청 큰 식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 샌드위치 하나가 팔릴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적은 돈이라도 무조건 남아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했는데, 만약에 제가 너무 그냥 맛있게만 만들려고 했으면 심지어 아는 게 없으니까, 음식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좋은 재료 이렇게 막 넣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죠. 제가 좀 더 음식을 요리사처럼 접근한 게 아니라 제품 기획자처럼 접근해서 그나마 저희가 좀 덜 가난해진 상태로 식당을 닫게 됐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다른 팀이랑 인터뷰를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를 좀 삼자의 눈에서 보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엄청 풀어져 있다 해야 되나? 좀 여유롭고 경제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않고 좀 이상적이고 그런 시선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 제주대학교에 특강을 갔을 때도 학생들이 하는 질문들의 뉘앙스가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좀 억울해요. 저는 사실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일이 그냥 좋은 결과를 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실을 갖추는 거에 엄청 중요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강다님과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제가 거의 도맡고 있고, 겉만 번지르르 한 건 진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단단하게 우리 일을 엄청 오래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어요. 그 식당을 하다가 이 콘텐츠에 집중하고자 작은 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는 저도 궁금한 거거든요. 작은 배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어떡하죠?
요즘에는 조금 마음을 정했는데 결국에는 치즈레이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즈레이지가 결국 제주 비건 샌드위치 샵이 아니었던 것처럼 작은 배를 뭐 컨텐츠 회사라고 한들 온라인 출판사라고 한들 절대 본질일 순 없는 것 같고 그냥 강단과 소신이 세상을 살고 싶은 태도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만들려는, 그러니까 작은 배로서 만들려는 컨텐츠의 형식에도 별로 집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컨텐츠를 올리는 어떤 플랫폼에도 별로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하려는 말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권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 같아요. 아, 작은 배는 강단과 소신이 살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태도이고 그 태도를 우리가 열심히 표현해놨을 때 그 창작물을 보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팀이면 좋겠다. 근데 그 태도가 뭐죠? 좀 뭐 특별한 태도인가요? 그 작은 배라는 이름에 그 태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작은 배라고 한 건데 저희 그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그 작은 배에 대한 묘사가 글로 적혀 있잖아요. 넓은 바다에 작은 배 하나가 딱 떠 있는 걸 봤을 때 멀리서 보면 그 작은 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 배 하나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막 증기가 칙칙폭폭 이건 기차죠. 푹푹 나오고 그런 이미지를 작은 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그래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굳이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굳이 다시 또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로 왔다가 식당을 안 해봤던 걸 했다가 또 다른 일을 했다가 그러잖아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는 아니 왜 더 나은 걸 두고 저러지? 쉬운 선택지를 놔두고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안에 어떤 그 부분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매 순간 결정을 할 때마다 진짜 치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졸업을 해서 정말 어떤 회사에 가야 하는지, 큰 회사를 다녔다가 작은 회사로 옮길 때, 제주에 올 때 정말 치열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작은 배가 증기를 뿜어내는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저는 세상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장 옆에만 봐도 강다님도 저는 그런 작은 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쟤도 저렇게 사네?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너무 유쾌해질 것 같은 거예요. 좀 당당해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제가 팔고 싶어요. 근데 그 방식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강소팟일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전자책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모두가 살 필요 없는 것처럼 제가 이 태도를 팔 때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네 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딱 발견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만 돼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소신님이 작은 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팟캐스트 호스트를 담당하고 있죠. 강소팟. 근데 편집이랑 발행은 또 강다님이 하셔서 저는 팟캐스트에 있어서는 말만 하고요. 작은 배 레터의 편집과 발행을 도맡고 있고 그리고 모임 운영을 또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협업을 하게 될 때 커뮤니케이션을 또 도맡고 있고 회계적인 거, 돈 문제 관련된 거 그런 것도 또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운영적인 거에 제가 좀 강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고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재밌어 해서 운영적인 거를 다 도맡고 컨텐츠 제작이나 발행은 강다님과 나눠서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원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확신이에요. 제 평생. 저는 식당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하고 싶다라고 해놓고 하는 내내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한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늘 불안했던 건 아니지만 혼자 있으면 가끔 그런 불안함이 문득문득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외면하고 피해온 저의 그 욕망을 지금은
괜찮아. 잠깐은 한번 가난해져 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마주하게 된 것 같다 해야 되나? 그 용기가 저한테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강다님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생겼고 좀 더 이 일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작은 배로서 하고 있는 일에는 진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또 작은 배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 아기새잖아요, 아기새. 네. 좀 어떤 부분이 지금 좀 아쉬운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다양한 층위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 개 얘기해도 좋아요. 우선 좀 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요. 덜 독립적이어야 된다? 네. 저희가 엄청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모임 같은 걸 기획할 때 항상 주연이 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두 사람이? 네. 우리가 만든,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발행하는 컨텐츠만 하고 그런 모임만 하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동시에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원 사업에 한번 넣어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는 컨텐츠에 인터뷰나 이런 걸로 참여해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훨씬 저희에게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기회를 주거나 저희가 찾아다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다 우리의 입맛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주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뭘 좀 묻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뭘 묻힐 기회를 주고 그래야 저희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딴 섬처럼 네. 작은 배라고 혼자 떠다니지 말아야 된다. 네. 왜냐면 저희는 둘이서만 평소에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의견을 주고받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볼 수 있는 관점의 넓이에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거에 너무 매몰되고 집중하다 보면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좀 적극적인 연결은 내가 찾아다니고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라고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해볼래요 저거 해볼래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연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조연으로서 좀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게 하나 보완할 점이고 두 번째는 제 욕심으로는 저는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 양을 사실 더 늘리고 싶어요. 근데 양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하려는 말에 얼마나 정확하게 닿아 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망설이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팟캐스트는 지금 매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도 보여주고 그리고 일이 아니라 삶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일과 창작에 집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잘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일이나 창작하는 사람들, 독립적으로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서로를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좀 뭔가 컨설팅 받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같은 팀인데 컨설팅은 아니고 강다님도 그렇겠지만 저는 진짜 사실 하루 종일 작은 배 생각만 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작은 배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일을 더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진짜 만날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괜찮은 길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 만족감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만족감이 사실 전부입니다, 지금은. 그 소신의 컨텐츠 취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 팟캐스트 컨텐츠들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나요? 그래서 동문서답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도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많이들 소비하는 그런 쇼츠나 이런 거 말고 애정을 가지고 소비하는 콘텐츠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팀 안에서 저희 둘밖에 없는 이 팀 안에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건 강다님의 역할인 것 같고 저는 좀 더 거기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이 있을 때 그걸 우리 걸로 어떻게 만들어 볼까?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걸 훨씬 더 재밌어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 질문을 처음 보고 아 나는 정말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오히려 더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그 취업 준비 그 암흑기 때 도무지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주변에 막 물어보고 다닌 적이 있어요. 야 너가 나를 추천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나 뭐라고 한번 설명해볼래? 나한테 좀 알려주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한 친구가 고민하더니 은비 너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취업 준비를 하는 시절에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비하는 콘텐츠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좀 네. 뭔가 닮고 싶은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콘텐츠를 보면 이거 너무 재밌다. 더 알아볼래? 라기보다 부럽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컨텐츠들은 대부분 엄청 개인적이고 솔직하고 본 적 없는 느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본 적 없다는 게 예산이 막 많이 들어가서 삐까뻔쩍한 것들은 별로 감흥이 없고 개인이 영혼과 자기만의 어떤 취향을 갈아 넣어가지고 와 이건 이 사람밖에 못하는 일이겠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나도 나의 어떤 부분을 꺼내서 막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보번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음악을 통해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미국의 코미디언이시죠. 보번햄의 컨텐츠 인사이드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감각이, 보번햄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도 다시 태어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싶어.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좀 발휘되는 것 같아요. 빤스만 입고 춤추면서 노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용기와 그 발칙함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사람다운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좀 튀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막 구긴 다음에 그냥 놔도 다시 그 사람으로 자랄 것 같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그 사람 자체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번햄에게 뭐 음성 편지 한번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나요? 제가 강다님한테는 얘기했었잖아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보번햄의 무대를 보고 싶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말고. 근데 제가 이제 상상해보는 거죠.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만난 그렇죠. 거예요. 만났죠 이제. VVIP 티켓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분 만날 수 있는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칵테일 한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당신을 보러 한국에서 왔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자랐기에 그렇게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유적으로 그 토대에 대해서 많이 묻고 환경? 네, 배우고 싶어요.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받고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15분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뭐 이런 거구나. 네. 근데 영감보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 대체 뭘 보고 자랐나요?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키웠나요? 그러니까 진짜 좀 근본적인 걸 묻고 싶어요. 보번햄이 그냥 이상해서 창의적이라기보다는 또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나잖아요. 네. 그 인사이드라는 콘텐츠에서도 조명도 그렇고 오디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프로듀싱도 그렇고 카메라 앵글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소품도 그렇고 뭔가 하나하나 디테일이 이게 원맨쇼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소시님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감동을 받는 이유가 이분이야말로 좀 다재다능의 좋은 예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지금 생각난 건데 그 보번에 만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 대학교 후배를 만났거든요. 사실 후배지만 거의 친구 같은. 야, 내가 요즘에 이런 사람을 알게 됐는데 미쳤다. 그리고 너무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너무 대단하지 않냐. 그냥 뭐 쇼 하나에 모든 걸 본인이 직접 했다더라. 그게 너무 용감하고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듣더니 근데 언니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는 그 쇼를 안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언니도 연극하고 싶으면 그냥 사람들 모아서 길거리에서 그냥 막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길거리 연극을 했었거든요. 기획을. 왜냐면 무대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서 내가 보버넴을 좋아했구나. 근데 넘사벽 역량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내 선망의 대상이 됐던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짜 기준을 높게 잡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늦게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하나 할 때마다 기운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을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두고두고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기준을 높게 잡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게 좀 우등생이었어서 그런 건가? 아,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보버넴 같은 사람은 기준을 높게 잡지 않고서야 본인이 좋아서 한 일인데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높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작물을 볼 때 그래 더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끔은 아니 아무도 안 시킨 일을 왜 나 혼자 이 사서 고생을 하면서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버넴 같은 사람이 이런 그러니까 천재가 노력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면 그래 노력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더 노력해야지. 기준을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라는 뭔가 안심과 용기 같은 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아 자신이 없는데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치즈레이즈라는 식당도 좌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얘네 먹고 살겠어? 그리고 심지어 메뉴도 좀 대중적이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얘네는 진짜 이상을 쫓는 팀이구나 뭔가 이런 시선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작은 식당 그리고 현재는 작은 콘텐츠 회사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노력을 일반화해서 설명하면 돈을 많이 안 쓰고 조금 벌어도 괜찮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식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컨텐츠 회사로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개인 한 사람의 가계부를 쓴다고 해도 덜 쓰고 많이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저희는 식당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컨텐츠업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도 그렇고 당장 많이 벌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낮추는 데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매물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뉴 하나를 기획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저렴한 재료로 그렇지 않은 맛을 내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돈은 적게 벌지만 지금처럼 잘 흘러가기만 한다면 한 올해 안에 치즈레이지를 하면서 벌었던 순이익만큼은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남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저희가 이상주의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이상주의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Dreamers. 진짜. Dreamers.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왜냐면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네.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현실주의자들이 뭘 하는지도 지금 모를 지경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스킬셋으로 뭘 해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욕심만 버린다면. 근데 다행히 저와 강다님은 욕심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어서 그게 가능할 뿐인 거예요. 그 소비를 줄인다는 게 큰 소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국수집에 가서 8,000원짜리 국수와 뭐 15,000원짜리 수육을 꼭 같이 시키고 뭔가 이런 아주 소소한 사치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같이 이렇게 소소하게 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런 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랑 강다님 사이에서 네. 그 돈도 있어 본 사람이 쓴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제가 인생에 재미를 찾는 부분은 돈을 써야 나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이 없어서 기획적으로 재밌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돈이 없지도 않아요. 사실 정말 자주 먹고 살 수 있냐? 돈이 되냐?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가끔은 이런 질문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도 그냥 컨텐츠에 집중하면서 내가 만드는 창작물에 집중하면서 자립을 해보고 싶은데 돈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막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나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건 완전 대환영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지? 돈은 되나요? 이런 질문은 저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건 좀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 큰 성인이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은 치열하게 내리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믿어주어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뉘앙스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다음으로는 파트너인 강단과의 소통이 있는데 작은 배는 두 사람이 일하는 작디 작은 콘텐츠 회사잖아요. 그럼 파트너인 강단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여태까지 일하면서 마주쳤던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알려주세요. 문제가 많았어서 근데 많았어서 싫었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있는 거잖아요. 강단님은 가타부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의견을 나눌수록 좋은 생각을 많이 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의사소통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잡는 게 어려웠고 사실 그 부분은 지금도 어려워요. 가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29살 소신에게 네. 지금의 소신이 조언을 해준다면 강단에 대해? 그렇죠. 은비야, 강단은 언제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지금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공감이 아니라 그냥 네.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몰아치지 마. 너가 어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강단은 조금 느린 사람이니까 시간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제가 좀 강단님을 잘 아는 것 같은가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이번 강소파 30화에 소신님을 모신다고 했을 때 몇몇 강소파 친구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중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가 막연히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있으시나요? 작은 배 하우스 만들기.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튜디오 우당탕탕이라는 팀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하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과 마을 단위로 좀 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읽다가 공실률이 높은 건물을 건물주인 당사자가 직접 고치면서 좀 더 살고 싶은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생기가 도는 마을이 됐다는 그런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케이스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워낙 가게를 처음 이제 준비할 때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재미를 크게 느꼈거든요. 내 공간을 마련하고 고치고 디자인한다는 게 엄청 재밌는 일이구나. 나한테 진짜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고친 공간에 함께 어울리고 싶은 이웃들이 그냥 잠깐 와서 이렇게 뭐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강단님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이건 작은 배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네. 작은 배 하우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식과 뭐 시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 이웃을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걸 거주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막연해요. 인테리어의 재미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식당도 그렇고
치즈레이지가 식당을 그만하고 나서도 그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또 구조나 이런 걸 좀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도 그렇고 저희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전부 다 고쳤고 어머님 아버님 집도 보수가 필요하면은 소신이 가서 다 고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 일 생겼네. 귀찮은 일. 좀 귀찮은 일. 왜냐면 나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애초에 뭐 타일에 뭐 줄눈을 새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공부해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이거 또 얼마나 어려나, 그러니까 그렇게부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소시는 직접 다 해보니까 그 인테리어의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 뭐 누군가가 저희 집 리모델링 하려고요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궁금해요. 막 가서 뭐 직접 해주려는 사람처럼. 근데 왜 그게 재밌을까요? 강다님은 이런 일이 싫은 이유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언제 다 하지? 근데 그 이유들이 다 저한테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하는 이유예요. 일단 너무 복잡하잖아요. 공간 하나를 다 뜯어 고친다고 하면 다양한 공정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스케줄링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해서 문제없이 그게 추진되게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일을 해낼 때의 희열을 제가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그 복잡성이 너무 싫은데. 강다님은 단순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간에 살 사람, 이 공간의 쓰임을 생각하면서 또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고치고 뭐 매니징하고 소통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처음에 도면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부터가 재밌어요.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 구조는 어때야 되고 주방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 다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냥 예쁘게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실용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좋아서. 근데 그런 걸 이제 즐기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한 번 체념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백공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나한테 맞는 일들을 많이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야 내가 즐겁게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소파 친구분이 또 보내준 질문 중에 강단이 처음 말을 걸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좀 그때가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건 까먹으면 안 되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제가 있던 공간, 그러니까 일하던 안전가옥에서 만났잖아요. 뭐 들어올 때부터 사람이 서글서글하니 귀엽고, 그리고 뭔가 그때는 물론 뭐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알 길은 없지만 다른 손님들과 달리 뭔가 계속 관심을 표현한다는 느낌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공간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걸 보면서 올 것이 왔구나. 맞아요. 제가 괜히 뭐 레모네이드인가 하나 더 시키면서 시덥잖은 얘기를 막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이 공간에 관심이 있는 거든 아니면 원래 성격이 이런 거든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든 뭔가 지금 안 달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시절부터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5년 전인가? 5년 전 강단과 지금의 강단.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6년 전 강단과 지금의 강단 무엇이 다른가요? 강단님은 저랑 만나고 이제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고 같이 일하고 점점 더 눈치 볼 것이 없어지면서 더 강단님이 됐어요. 그게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너무 막 나간다?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면. 세상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건 관심이 정말 많은데. 한량이다? 아니야. 왜 그렇게 들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장난이에요. 세상의 뭐 시선이나 이런 거에 원래도 관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강다님을 알게 됐을 때도. 그래서 제가 강다님을 좋아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처음 강다님을 알게 됐을 때에도 강다님은 콘텐츠를 정말 많이 소비하면서 재밌는 걸 알면 저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무슨 학교 갔다 온 초등학생처럼 부모님한테 막 얘기하는 그런 아이처럼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게 저를 또 크게 했어요. 이렇게 뭔가 머무르지 않게. 그래? 그렇게 재밌는 게 있어? 우리도 이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저를 움직이게 해준 동력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강다님은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거기서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변화가 저는 너무 좋아요. 강다님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안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더 자기다워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가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강다님이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지금 집중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때 저 같은 이런 계획 좋아하고 매니징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한 걸음만 딱 떨어져서 보면 다행이다. 강단이 나랑 살면서 자기가 아닌 모습이 아니라 점점 자기다워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사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소시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미래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과 비슷하게 살고 싶고 대신 지금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왜 기대가 되냐면 우리가 가진 다양한 뭐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자원들을 정확하게만 쓴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서 빨리 그게 이루어지는 날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지금보다 덜 하는 그런 미래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단순히 어떤 결과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콘텐츠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를 가다듬어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먼 미래는 잘 모르겠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이 시간들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하면 어떡하죠? 근데 완전히 망해도 제가 식당 문을 닫고도 그 식당 일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짜 하다가 망해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식당 문을 닫고 콘텐츠를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이런 생각은 정말 안 할 것 같아요. 작은 배가 망하면은 침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배 닷컴에 들어갔을 때 침몰한 작은 배를 딱 띄워놓으면 되겠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둘이 있습니다. 쫑까와 반반이가 있는데 둘 다 저보다 소시님을 압도적으로 더 좋아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만져주고 밥도 잘 주고 물도 갈고 저도 할 일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뭔가 선호 차이가 날 만큼은 아닌데 이 고양이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이 있는지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있으면 코에다가 제 손을 갖다 대요. 제 냄새를. 그냥 지나치진 않는구나. 저는 절대 그 반반이나 쫑까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냥 싱 하고 가지 않아요. 저는 싱하고 많이 가요. 그쵸.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캣타워 앞을 지나가는데 캣타워 제 눈높이에 반반이가 앉아있다. 이래도 코 앞에 제 손을 갖다 댑니다. 제 냄새를 계속 맡게 하는 게 주입식이네. 네.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내 엄마인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나보다 많이 한다고는 느꼈는데 뭐 그냥 지나치질 않는 정도인지 몰랐네요. 저는 거의 예를 들어 쫑까가 침대에 누워있고 제가 옆에 이제 누울 거면 저는 무조건 가서 쫑까를 막 만지고 뭐 난리를 피우다가 제가 눕거든요. 귀여우니까 사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사소한 스킨십이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평소에 잘해야 되네요. 네, 평소에 잘하세요. 이건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강소팟을 듣고 있는 작은 배 강소팟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뭐 눈물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막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제가 뭐 할 수 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단언컨대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한 120% 정도의 진심이에요, 제가. 저는 진짜 이 강소팟을 듣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먹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은 이 두 사람, 이 가정을 강소팟 친구들, 작은 배 친구들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컨텐츠와 생계가 직결된 적이 저는 없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값을 이야기하면 너무 동정심을 유도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저를 뭐 동정해주세요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저희에게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을 느껴요. 제가 저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 수 있게 응원을 해주는 거니까 진심으로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강소팟은 32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 아래에 구독 후원 메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배 30화는 평소와 다르게 시작해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강소파 편집을 맡고 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오프닝을 뒤로 빼서 클로징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에피소드를 눌렀을 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버리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대화로 들어가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들어보시고 좀 어떤지 새로운 방식 좋아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 좀 구려요. 이렇게 솔직하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뭔가 훅 날리는 느낌? 어느 순간 강소팟이 내 귀로 들어왔다. 스며든 거죠. 내 귀에 캔디.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상작한 아침 정원이 15명이잖아요. 네. 근데 9월 15명 전부 다 찼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5월부터 지금 이 모임을 시작했고 항상 정원은 15명이었는데 첫 모집 때 5월에 14명이 찼고 그 이후에 한 10명, 12명 이 정도로 항상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마감일 전에 정원이 모두 찼어요.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한 모임이잖아요. 계속 새로운 기획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방식의 모임인데 이 모임이 거듭할수록 모집이 잘 되어 간다는 게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참가자 입장에서도 사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아요. 9월 모임은 이제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번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라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저희 10월에도 합니다. 강소팟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댓글은 한인님의 댓글입니다. 강소팟 뉴 시리즈 재밌게 들었습니다. 소신님이 대장금을 신나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덩달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워낙 어릴 적 봤던 드라마라 디테일은 다 잊고 있었는데 유튜브 요약 영상이라도 정주행하고 싶어졌네요. 다시 보게 된다면 금영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장금이 같은 타고난 천재가 있으면 엄청 고통스럽게 버티면서 흑화할 만도 하다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보다는 이런 암흑의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영애 배우님이 나오는 구경이라는 드라마도 아직 안 보셨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는 구경이라는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 저는 1화는 봤어요. 최근에 대장금 에피소드가 나가고 나서 제 친구는 친절한 금자씨를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애 배우님이 많은 명작에 출연을 하셨구나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보라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오나라 오나라 주나 너무 귀여우셔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해맑았던 어린 장금이 따라하시는 것도 너무 귀엽고 대장금에 대해서 어렴풋한 기억 정도만 있었는데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봐 주셔서 재밌게 들었어요. 앞으로의 본질 시리즈가 더욱 기대됩니다. 강소팟의 모든 새로운 시도를 환영하고 응원해요. 대장금의 본질, 이 시리즈가 첫 에피소드여서 우리는 재밌는데 과연 어떻게 들으실까 막 긴장도 하면서 업로드를 했던 것 같은데 원래 강소팟을 좋아하셨던 친구들이 함께 재밌게 들어준 것 같아서 이 댓글을 보는데 좀 안심이 됩니다. 어린 장금이 성대모사를 또 소시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앵콜 한 번만 해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백정 아니에요. 홍시 한 번만 해볼까요? 설당이 아니라 홍시요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드라이트님의 댓글입니다. 걱정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번 본질 시리즈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강당과 소시님이 대장금의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소파 듣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야기할 때 반짝반짝 빛난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앞으로도 좋아하는 것들 계속 신나게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진짜 본질 시리즈가 좋아하는 것들 신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핸드라이트님이 정확히 진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루고 싶은 본질의 대상이 꽤 있어서 계속 함께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배 소신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